자, 오늘의 사건은 간통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 이제 민사인데 2015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건 옛날부터 다 전통이죠.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법상식에 맞게 판결하라고 반려를 했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충분하다. 무조건 현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는 죽이거나 한 거는 무죄예요. 어우 그냥 다 위증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 이 간통죄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맞아요. 현장 포착에 준하는 물증을 잡아야 돼요. 일단 치고 들어가면 쓰레기통을 가야 돼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침대 시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률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아까 현장에서 적발한 것만,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적발한 것만 인정을 해줬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적 보복을 하는 거를 정상 참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통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한다 남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황은 너무나 뚜렷해. 둘이 밤마다 몰래 만나서 1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온다든지. 네, 그때 뭐 클럽은 없지만 그래도 물레방앗간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물가 뭐 이런 네. 데서 자주 만난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다 이게 밤에 자는데 또 슬금슬금 나가는 거 보고 쫓아갔다가 그놈 오는 걸 보고 때렸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분명히 명확하게 이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 틀림없어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현장 적발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이 그 딜레마를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은 요즘 태어났으면 분명히 사법고시 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니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아니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어. 법인데 뭘 우리는 옛날에 그걸 애민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건 애민의 수준을 넘어서 오. 이 요즘 말로 하면 법정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나 약간 즐기셨구나. 근데 이게 본인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실록에는 짧게 쓰여져 있는데요. 누가 소문을 듣고 쟤를 때려가서 이제 제다에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우리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나왔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다 아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공공연한. 예. 그런, 그런데 예. 법은 법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는 예. 증거 없이 팬 거니까. 죽였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종이 야 이거는 의혹이 아니지 않냐. 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형해 주자라고 해요. 아. 그랬더니 당시 형조판사가 이거를 만약에 감형을 해주면 앞으로 사람 죽여놓고 전부 간통해서 죽였다고 하면 이거 뒷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록에는 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예. 세종의 말투를 보면 이건 이제 정황으로 명확하다.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봤거다. 뭐 이런 거 아니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현대에도. 이제 지금 현대 우리 법에 있는 용어로 하자면은 이제 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이 있거든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유심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맡겨? 그러면 맡겨줘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냥 나중에 네. 이제 AI의 양심으로 가요. 네, 그렇죠. 이 법관이 자유심증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맡기자. 네. 안 그러면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당시는 또 이제 세종의 임금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네. 믿게 됩니다. 예.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다면 오케이. 예. 그 세종이 마지막으로 근데 가끔 보면 좀 법을 안 지킬 때도 있어.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번까지만 그러면 용서하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은 좀 사실 지금 그 특별 사면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왕권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것 역시 아주 적절하게 잘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특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특사. 이거를 판례로 만들게 이렇게 공포할 네. 수가 없으니까 세종 생각에도 나중에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믿고 간통죄 갖고 사고 치지 마라는 이제 그 멘트를 날리신 거죠. 참 이런 얘기들 보면은
그 의외로 조선같이 이렇게 엄격한 사회에서도 역시 남녀간의 정분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막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때. 아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우동이라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 그 어우동이 뭐 성이 어씨고 이름이 우동은 아니겠죠?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예명인가요? 활동명? 이름이 아명 같은 아이디 거 같은 같아요. 건가요? 아마 그냥 어릴 때 부른 이름 같아요. 이게 원래 박씨 집안인데 이 집안이 세종 때 과거급제해가지고 네. 세조 때까지 한 4품간 정도 했어요. 근데 대간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도 제법 뭐 요즘을 한번 뭐 그럭저럭 중견 관리했어요. 음. 근데 이분이 출세를 못하는 게 엄마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 어머니가 정씨였는데 네.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로 유명해가지고 이게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나 봐요.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전세 얘기했지만 다 네. 동네에서 뭉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저놈은 저거는 왜 저기 누가 안 잡아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초보로서 좀 그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 조선시대에 가부장의 권위가 셌다. 그 제가 예. 이거 수없이 말하지만 대부분 공처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공처가로 살아도 부인들이 좀 안 보이는 데서 패야지. 이분은 이제 대놓고 한 거지, 대놓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처벌 어떻게 해? 부부간에 뭐 와. 그냥 뭐 이런다고 해서 그래갖고 좀 처벌을 좀 받긴 받았는데 아무튼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이게 조선시대도 간섭하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래갖고 출세를 못했어 남편이. 딸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시도 지을 줄 알고 춤도 잘 추고 악기 잘하고 막 얼굴도 이쁘고 그래갖고 종친이었던 태강수라는 이동하고 결혼합니다. 그 소설 때문에 태강수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관직이에요. 왕족도 관직을 주거든요. 대군, 군, 그 밑에 정, 수, 영까지 5등급이 있고 6대째가 되면은 이제 왕족이 아닌 거예요.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태강수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군이 왕의 친자가 대군이잖아요. 네. 그 사람 아들이 군, 예. 손자는 정, 증손자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효령대군의 그 5째 아들인 영청군의 서자고 모친은 또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가까운 거네. 예, 뭐 한데 그 이 정도 왕족이면 먹고 삽니까 다? 그럼요. 왜냐면 관직 농복이 나오니까. 그리고 왕족은 노비랑 결혼해도 아이가 저기 천민이 아닙니다. 왕족은 예외예요. 그래서 근데 조금 괄시는 받죠. 그래서 뭐가 좀 짜증이 났는지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이거는 실록에도 나오는데 어우동이 처음부터 영화도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바람을 안 폈는데 안 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간통을 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통죄로 몰아서 이혼을 해요.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정부에서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혼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무죄 판결이 났어. 예. 이게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죄 판결 났는데 남편은 쫓아내려고 작정을 했잖아. 예. 근데 이분은 또 저기 엄마를 안 닮았니 남편을 못 팼나 봐. 그래서 집으로 쫓겨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세상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종이 그때부터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된 거 나가 자유부인으로 살자. 여종이 나가서 꼬셔요. 그러면 기녀라고 위장하고 나와요. 아이 그 저기 지금도 그 앞에서 이게 바람잡이 하는 걸 여종이 하고 그랬는데 여종도 미인이어가지고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무려 4년 동안 장안에 소문이 났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게 했던 문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너무 많은 애를 홀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린 거야. 왕족에다가 관원에다가 명문가 자제에다가 이게 또 관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집안조 와서 출세해야 돼 하고 장안의 화제가 난 수석 졸업하고 공부 잘해서 뜬 애들 뭐 평민, 장사꾼, 노비 풀코스로 걸린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일단 이 여종이 일단 다 그랬대요. 섭외를 한 거네요. 예. 와 대단하네. 그래요. 근데 네. 또 희한한 게 그 걸린 사대부들이 전부 성종이 총애하는 애들이었어. 야 이건 뭔가 정치적인 스캔들은 아닙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성종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세조 때 키워놓은 공신 그룹이 있고요. 공신들이 너무 세지니까 성종은 좀
자기 친위 세력을 키워서 요즘 말로 하면 4대 부도를 키워서 얘들하고 대항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성종이었어요. 역사책에는 나중에 뭐 명종 때 을사사와 중종 때 왜 김효사와 이런 얘기 하지만 원래 성종이 이거 시작했다고. 근데 자기가 키워놓은 그 소수의 애들이 다 걸려 들어간 거야. 네. 이건 좀 약간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조사 과정에서 누군 다 빠진 거지. 아무튼 이러니까 성종이 너무 열받아갖고 얘를 살려놓아서 계속 나오면 네. 이게 또 무한정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현장 적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예. 모든 저 법을 무시하고 네. 사형을 때려요. 오. 이게 또 문제가 아까 장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간통죄는 사형이 없어 원래 이게. 거기다가 현장 적발이 아니야. 거기다가 저기 여자 4대부 여자야. 4대부 여자는 또 이게 사형을 또 면해주고 있는 게 4대부 집안은. 그런데 이게 세 종류를 무시하고 사형을 즉각 쳐버려요. 그래서 저 광화문 저 앞에 지금 저 자리에서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또 유명해졌어요. 왕이 직접 법을 3개나 어긴 거야. 오. 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왕이 그렇게 그 당시에 현행 법과 약간 다른 판단을 한 경우에도 왕이 법을 어겼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법 위에 있는 건가 혹시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아. 왕은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합법. 참 제가 아까 말을 뺐는데 이 양반이 이혼 소송을 안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간통죄가 돼버린 거야 이 모든 게. 그렇네요. 예. 그냥이었으면 그냥 자유부인의 그 행실 문제가 네. 되는데 네. 뭐 기녀라고 해도 괜찮아 나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줬다고 국가에서. 그래서 유부녀 상태였어요. 네. 이래서 간통죄로 걸려버려요. 야, 사실 간통죄 있을 때 대표적인 친고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태강수 이동이 고소를 해야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고. 아마 고소했을 거야. 네, 또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한 후에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야 된다. 즉 간통죄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드라마는 그렇게 네. 그래서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있을 때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제기한 다음에 형사처벌 고소해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게 하고 재판 진행하다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남편만 풀려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상간녀는 예. 안 풀려나오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조선시대 법이 더 쉬워. 아니 근데 이게 간통죄가 지금은 간통죄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혼 소송의 대상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가. 그래서 별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 네. 그럼 이게 혼인소송에서, 이혼소송에서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여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동이 억울하네. 그러네 야, 진짜. 근데 이제 간통죄는 배우자 간에 이제 성립하는 거니까, 배우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니까 사실상 파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관계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 관계면은 간통죄 처벌되는 거죠, 그때도.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이 여종은 어떻게 됐나요? 같이 여종은 사위인가요? 처형 안 당했어요. 그래요?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그러면은 여종이 먼저 나서가지고 어우동한테 뭐 권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우동이 여종을 막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고서 쓴 사람들이 예. 걔도 좀 수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우동 죽을 때 다들 어우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얘 살려주려고 예리하시네. 어우동을 살려주려고 여종을 갖다 집어넣었을 수도 있죠. 이거 뭔가 좀 그런데. 그러면 여종은 사형 안 당하는 거니까. 조선시대의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오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사적 요소 되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형사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 민사라고 해서 처벌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형사가 아니니까 처벌은 이제는, 아니지만 예. 이제는 뭐 손해배상 대상인 거죠. 네네. 그 민사에서 손해배상 돈으로 책임져라. 형사 처벌은 못하지만 돈으로 책임져라.
라는 건데 어. 이것도 약간 이 간통죄 없어질 때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015년이잖아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곧바로. 근데 그 당시에 오케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로 돌려서 손해배상은 뭐 충분히 많이 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괜찮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간통죄 없어진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에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액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딱히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위자료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네. 그랬는데 그 재산 분할액도 크게 안 늘어났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엄밀히 말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든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했든 재산 분할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죠. 아주 뭐 크진 않아요. 그래서 딱 봐도 뭐 결혼 생활 15년 했고 이거 5대5야 라든지, 또는 결혼 시간 3년 했네? 그럼 뭐 이거는 7대3 정도 나눠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쪽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걸 쓰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재산 분할 이렇게 6대3으로 6대4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가만히 된 거죠. 뜯어보면.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조선시대의 간통죄가 남녀차별이 아닌 건 아닌 게, 예를 들면 남편들이 여종하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남자가 유부녀랑 뭐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죠. 근데 남자가 주도적으로 또는 유부남이 뭐 그냥 문제 안 일으키는 여성하고 저기 바람을 폈다, 여종을 뭐 첩을 면목을 뒀다, 이거는 처벌 안 받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확실히 남녀 차별이죠, 조선시대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 이제 장교 출신인데 그 장교 이렇게 복 입고 파티를 맨날 다니면서 박인수 사건. 네, 박인수 사건. 그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뭐였냐면 여대생도 건드리고 그 당시 그 옛날에 그러고 다녔었는데 판결이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